그날 아침 우편함에 서류 한 부를 펼쳐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근저당권 3억 원 채권자 이지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큰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어볼 정도로요. 내가 딸한테 돈을 빌렸다고? 언제? 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 나이 72, 35년을 살던 집을 팔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 제 집이 이미 딸 손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막장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을 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노점상에서 내 가게 하나 만들어서 제법 매출도 많이 나오곤 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일도 그만두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둘 있습니다. 딸하고 아들. 딸이 큰애고 아들이 작은애예요. 딸은 지금 49, 아들은 45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50평 정도에 건평이 한 30평. 1980년대 초반에 지은 집이니까 이제 40년이 넘었네요. 이 집에서 저는 35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어요. 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 이사 왔으니까 딸의 사춘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 여기서 보냈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집은 저한테 그냥 집이 아닙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예요. 35년 동안의 추억이 벽에, 마루에, 정원에 다 스며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부터 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허리였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더군요. 병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무릎이었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전립선도 안 좋고 이 나이 먹으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죠. 문제는 혼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은 현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수리할 데도 많아요. 화장실 타일이 깨지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하나 고치려면 신경 쓰고 돈 쓰고 이제 그런 일은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습니다. 혼자 큰 집에서 사는 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로워지더라고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요. 작년 겨울에는 독감 걸려서 일주일 동안 혼자 누워 있었어요. 병원 갈 힘도 없고 밥 먹을 기력도 없고 그때 정말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자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35년을 산 집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1층이나 2층 정도 되는 아파트, 관리비 적게 나오는 소형 평수로요. 거기서 편하게 살고 남은 돈은 요양비로 쓰자. 나중에 제가 거동이 더 불편해지면 요양원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요양원비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자식들한테도 뭔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집이 딸하고 아들한테 갈 텐데 그때 가서 상속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 제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쯤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제 집을 한번 보러 왔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집은 좀 오래됐지만 위치가 괜찮네요. 요즘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시세로 보면 한 5억 초반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더군요. 35년 전에 이 집을 살 때는 5천만 원 줬었어요. 그때는 큰 돈이었죠. 제 월급 모아서 대출받고 해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5억이라니 땅값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좋습니다. 매물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볼게요. 혹시 대출 있으세요? 아니요. 대출 다 갚았어요. 한 10년 전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깨끗하시겠네요.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35년을 살던 집을 판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안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아내 생각이 나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이 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서 장미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그랬죠. 지금도 마당에 아내가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요. 내 집에 건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근저당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아, 대출은 아니고 3억 원짜리 건저당권이 잡혀 있어요. 채권자가 이지은 씨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이지은, 그건 제 큰딸 이름입니다. 그게 제 딸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딸분한테 돈 빌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이상한데요. 건저당권이 2020년에 설정돼 있거든요. 4년 전이요. 2020년, 4년 전, 저는 그때 뭘 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이었죠. 다들 힘들었던데, 근데 저는 딸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사장님,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제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왜? 언제?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이 없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딸이 받았습니다. 응, 아빠. 지은아, 너 지금 시간 있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짜증 섞인 것 같았어요. 요즘 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가 집 팔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내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그래, 그거 아빠한테 설명 좀 해줄래? 아빠, 그거 아빠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준 거잖아요. 뭐, 2020년에 아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3억 원.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요. 근데 나도 그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근저당 설정한 거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다는 거야? 아빠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빠가 기억 못 하시는 거죠. 나이 드시니까. 아니, 아빠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4년 전 일을 기억 못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빠가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아, 진심으로 말하는데 아빠는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그리고 근저당 설정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아빠, 지금 나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서명하셨어요. 내가 서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빠 도장도 찍혀 있고요. 뭐? 서류가 있다고? 네, 있어요.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류가 있다고? 제 도장이 찍혀 있다고? 지은아, 아빠 지금 가도 되겠니? 그 서류 좀 보여줘. 지금은 안 돼요. 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지은아, 아빠 나 바빠요. 끊을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딸이 제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제가 돈을 빌렸다고? 서류가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2020년 4년 전, 그때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나? 딸한테 도움을 청했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평생 자식들한테 돈 빌린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좀 있었으니까요. 급하게 돈 쓸 일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불안해진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환자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지기능 정상이에요. 나이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제가 4년 전 일을 기억 못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4년 전 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데요? 제 딸이 제가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만약 정말 큰일이었다면 기억하셔야 정상이에요. 3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금액을 빌렸다면 당연히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서류만 만들어진 경우라든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너 누나한테 연락해봤니? 아니요, 왜요? 아빠가 집 팔려고 하는데 내 누나가 아빠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놨더라. 네? 뭐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빠가 누나한테 돈 빌린 적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내 누나는 아빠가 빌렸다고 주장하더라. 제가 누나한테 전화해 볼게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뭐래? 누나가 아빠한테 돈 빌려준 게 맞대요. 뭐, 2020년에 아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누나한테 3억 원을 빌렸대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한 거래요. 준호야, 아빠는 정말 그런 적 없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나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난처해 보였어요. 누나가 서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더라. 그럼 한번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주일 뒤 우리는 셋이 만났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요. 딸은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딸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A사 용지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차용증이요. 아빠가 2020년 3월 15일에 저한테 3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차용증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아래에는 날짜
금액 차용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이게 내 도장이냐? 네, 아빠 도장 맞아요. 도장은 확실히 제 도장 같았어요. 제가 쓰는 도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은아, 아빠가 진심으로 묻는다. 이거 언제 어떻게 한 거냐? 2020년 3월에 아빠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너희 집에 갔다고? 네, 무슨 일로? 그냥 저녁 먹으러 오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셨죠. 2020년 3월, 제가 딸네 집에 간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로 돈이 필요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확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죠. 아빠가 급한 일이 있다고만 했다고? 네, 이상했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로 돈을 빌렸다면 이유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 돈이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럼 아빠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냐? 제 계좌에서 아빠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체 기록 있니? 당연히 있죠. 딸이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은행의 화면이었습니다. 정말로 2020년 3월 15일에 3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통장을 뒤졌습니다. 2020년 3월 통장 내역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3월 15일에 3억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 돈이 전부 출금돼 있었어요. 어디로 간 건지는 통장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4년 전에 3억 원을 출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현금으로 3억 원 출금하셨네요. 현금으로요? 네, 창구에서 현금으로 찾으셨어요. 그럼 제가 직접 온 건가요? 신분증 확인하고 출금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그 돈을 받은 건가? 그리고 현금으로 찾은 건가?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쓴 거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동안 제 물건들을 다 뒤졌습니다. 혹시 영수증이라도 남아있나? 무언가 단서가 없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2020년 3월에 아빠가 무슨 일 있었는지 너 기억나니? 2020년 3월이요? 그때가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아니에요? 그렇지.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 어머니 기일이었던가? 어머니, 기일. 맞습니다. 3월이 아내 기일이에요. 맞다. 그때 어머니 제사 지냈지? 네, 그때 저희 다 모였잖아요. 너희 누나도 왔었니? 당연히 왔죠. 근데 왜요? 아니, 그냥 저는 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한테 돈 빌렸다는 그날이 3월 15일이라고 했지? 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무슨 날인데요? 어머니 제삿날이야. 그날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제사 지냈잖니?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날 돈을 빌려줬다는 거냐? 그게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제사 지내고 나서 아빠가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내 집에 그날 밤 11시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럼 다음 날이었나? 아빠 솔직히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시기가 3월이었던 건 확실해요. 지은아,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저한테 돈 빌려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는 거잖아요.
아빠는 정말로 빌린 적이 없어. 그럼 이 차용증은 뭐예요? 이 도장은 뭐고요? 은행 이체 기록은요? 그건 아빠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아빠가 그런 적 없다는 거야. 아빠,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집 팔아서 혼자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저한테 갚을 돈 없으니까 아예 빌린 적 없다고 우기시는 거죠? 지은아, 아빠가 그럴 사람이냐? 저는 모르겠어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본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른 적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게 살라고 가르쳤고요. 근데 제 딸이 저를 의심한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딸이 거짓말하는 건가? 하지만 증거는 다 딸 쪽에 있었습니다. 차용증, 도장, 이체 기록, 출금 내역. 모든 게 딸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났어요.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긴 뭘 괜찮니? 제가 누나랑 좀 더 얘기해 봤어요. 그래, 뭐래? 누나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빠한테. 네. 그리고 아들이 말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예전부터 아빠한테 서운한 게 많았대요. 서운한 게 네. 아빠가 저만 챙기고 누나는 소홀히 대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언제 내 누나를 소홀히 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나는 그렇게 느꼈나 봐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데? 누나가 대학 갈 때 아빠가 돈이 없다고 전문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갈 때는 원하는 대학교로 등록금 대주셨다고. 그 일, 기억이 났습니다. 딸이 대학 갈 때는 제가 정말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때 아내가 병원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지은아, 미안한데 전문대 가면 안 되겠니?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했었죠. 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문대를 갔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아들이 대학 갈 때는 제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연금도 나오기 시작했고 저축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립대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그때 상황이 달랐잖니? 네, 누나 때는 형편이 안 좋았고 너 때는 좀 나아졌고 저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누나는 결과적으로 나만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또 뭐래? 누나 결혼할 때도 제 결혼식보다 규모가 작았다고. 그것도 서운했대요. 또 그 얘기. 딸 결혼식은 호텔에서 100명 정도 초대해서 했어요. 아들 결혼식은 150명 정도. 이것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딸 결혼할 때는 아직 제가 일하는 중이었지만 그 당시도 집사람이 몸이 안 좋은 바람에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는 사업 정리 후라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었고요.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니? 상황에 따라 달랐던 거지.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나는 아빠는 항상 준호만 생각했다. 나는 딸이라서 후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보였나 보구나.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던 게 사실이에요. 다른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들은 대를 잇는다는 생각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또 하나 말하더라고요. 뭔데? 누나가 몇 년 전에 사업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응, 알지. 딸은 5년 전쯤 친구랑 같이 옷가게를 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1년 만에 접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빚만 지고 접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누나가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었대요. 응, 아빠한테. 네. 근데 아빠가 거절하셨대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5년 전, 딸이 전화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아빠, 나 지금 좀 힘들어.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지은아, 아빠도 여유가 없어.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그렇게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그래, 내가 중고차 하나 샀지. 누나가 그걸 알았나 봐요. 준호는 차 살 돈이 있으면서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나는 아빠가 준호한테는 돈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빠가 너한테 돈 준 적 없잖니. 맞아요. 근데 누나는 안 믿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누나가 이번 기회에 내 몫을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목. 네. 평생 차별받았으니 이제라도 정당한 몫을 받아야겠다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를.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 불만, 질투, 그런 감정들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럼 그 3억 원 차용증은 거짓말이란 얘기냐?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아빠가 빌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빠는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증거는 다 있으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생 법률사무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일, 제가 돈을 빌렸다는 주장,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증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딸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은행 이체 기록도 있습니다. 차용증에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이 있나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 도장 맞습니다. 그럼 좀 복잡하네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거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입니다. 설령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도요. 그럼 제가 갚아야 한다는 겁니까?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위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그 날짜에 어르신이 어디 계셨는지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은행 출금 CCTV를 확인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찾은 게 맞는지. CCTV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4년 전 일인데.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거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설령 소송을 하더라도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깨진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딸분이 최근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5년 전에 사업 실패하고 빚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딸분이 돈이 필요해서 어르신 집에 근저당을 임의로 설정했을 가능성이요.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딸이 그럴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딸은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유심도 깊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이면 꼭 카네이션을 달아주러 왔었죠. 중학교 때는 아버지의 날 선물로 손편지를 써주기도 했고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런 편지를 쓰던 아이가 지금은 제 집에 근저당을 걸다니 무엇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로 제가 딸을 소홀히 대한 걸까? 아니면 딸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등기 우편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딸의 변호사가 보낸 거였어요. 채무자 이철수는 채권자 이지은에게 2020년 3월 15일 차용한 금 3억 원을 즉시 변제하라. 변제하지 않을 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것임. 경매. 딸이 제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협심증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환자분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이틀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병원까지 데리러 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누나한테도 연락했어요. 아빠 병원에 계신다고. 뭐해. 아무 말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누나한테 돈을 갚아드릴까요? 뭐, 3억 원.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갚아드릴게요. 그럼 근저당 풀리잖아요. 안 돼. 왜요? 그건 아빠가 빌린 돈이 아니야. 내가 갚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집이 경매로. 그래도 안 돼. 내가 빚을 지면 안 돼.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지는 몇 개 없었어요. 첫째, 딸이 요구하는 대로 3억 원을 갚는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없습니다. 집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데 집은 근저당 때문에 못 팝니다. 둘째, 소송을 한다. 차용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기기 어려울 뿐더러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납니다. 셋째, 아들이 말한 대로 아들이 대신 갚는다. 하지만 아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넷째, 그냥 포기한다. 집을 딸한테 넘기고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산다. 어느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다. 네, 아빠가 너 만나고 싶다. 단둘이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알겠어요. 이틀 뒤 저는 딸과 만났습니다. 딸네 집 근처 공원에서요. 딸은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제가 본 딸의 얼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네, 아빠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아빠가 정말로 너한테 돈을 빌렸니? 딸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어차피 아빠는 안 믿으실 거잖아요. 아니야. 아빠는 내 말을 듣고 싶어. 진실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저는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했어요. 지은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빠는 항상 준호만 좋아하셨어요. 저는 딸이라서. 그냥 보너스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요. 제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사업할 때도 아빠는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형편이 안 된다. 여유가 없다 그러셨죠. 근데 준호 때는 다 해주셨잖아요. 그건 상황이. 상황. 아빠한테는 항상 나한테만 상황이 안 좋았어요.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딸이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너한테 그런 상처를 줬구나.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서 생각이 좀 짧았어. 아들을 더 챙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다는 걸 아빠가 몰랐어.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진심으로 몰랐어. 아빠는 너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그럼 왜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아빠가 잘못 표현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표현을 잘못했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 3억 차용증 진짜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날 정말로 오셨어요. 2020년 3월에. 정말. 네. 엄마 제삿날 다음 날이었어요. 아빠가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그때 제가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그러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만 항상 이런가? 왜 준호는 다 해주면서 나는 안 해주나? 딸이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집에 몰래 가서 아빠 도장을 가져왔어요. 뭐, 아빠 서재에 있잖아요. 서랍 안에. 비밀번호도 알았어요. 엄마 생신이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만들었어요. 날짜도 적고 도장도 찍고. 그 다음에 사채 돈을 구해서 제 통장에서 아빠 계좌로 3억 원을 보냈어요. 너 미쳤니? 네, 미쳤었어요. 그때 저 정말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아빠한테 쌓인 서운함 때문에. 그럼 아빠가 그 돈을 찾아서 어디 쓴 거냐?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사채를 빌렸으니 바로 갚아야 해서요. 뭐, 아빠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빠가 잃어버리셔서 제가 재발급 받아들였던 거. 그 통장이랑 도장으로 제가 직접 은행 가서 찾았어요. 대리인 임장 위조해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그리고 근저당도 제가 설정했어요. 법무사한테 가서 아빠 인감증명서 위조해서요. 지은아, 너 그게 범죄라는 거 알고 있니?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평생 차별받고 살았는데 마지막으로라도 제 몫을 찾고 싶었어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나쁜 딸이에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아, 근저당 해지할게요. 그리고 제가 벌을 받을게요. 경찰서에 자수할게요. 아니야. 아빠, 너 자수하지 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너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 근저당 해제하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하자.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미안하다. 지은아, 일주일 뒤 딸은 근저당을 해제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해제되셨습니다. 법무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딸이 저를 봤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집은 파실 거예요. 응, 팔려고. 왜요? 이제 근저당 없는데. 아빠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야.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 1층이나 2층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빠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래. 그럼 같이 알아보자.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딸과 함께 집을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를 보러 다녔어요. 딸이 차로 데려다 주면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아빠 이 집은 어때요? 1층이고 관리비도 저렴해요. 괜찮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도 있고 방문도 넓어서 나중에 휠체어 들어가기도 편해요. 딸이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노원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정했어요. 15평짜리 1층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딸과 아들이 다 와서 도와줬어요. 짐을 나르면서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니? 35년 살던 집이잖아요. 엄마 추억도 있고. 그래, 엄마 추억이 많지.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빠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너희들이 자주 와주면 되지. 네, 제가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래. 고맙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집은 작지만 관리하기 편했어요. 계단도 없어서 무릎도 덜 아팠고요. 딸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아빠 오늘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딸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도 저렇게 부엌에서 노래 부르며 요리하곤 했었죠. 지은아, 네, 아빠. 아빠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아빠 그 얘기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아니야, 아빠가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아빠가 평생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아빠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딸이 가스불을 끄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아, 응.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시대에 두 자식 키우면서 살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아빠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요. 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주 와줬어요. 손주도 데리고 왔고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 우리 강민이 왔네. 어서 와.
손주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그럼, 좋지.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라 외로워 어떡해요? 아니야, 너희들이 와주잖아. 손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제일 힘들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딸과의 갈등도, 집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요즘 저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고 허리도 덜 아픕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 벤치에 앉아서 햇볕도 쬐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입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요양원은 생각 안 하세요. 왜 갑자기? 나중에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아직은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나중을 대비해야죠. 나중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빠 아직 팔팔해. 딸이 웃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사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언젠가는 요양원에 갈 날이 올 거라는 걸. 제 건강이 더 나빠지면 혼자서는 살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지금을 살아야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요. 가족 간의 문제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못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데 서운함이 쌓여서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딸을 사랑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아들과 차별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딸도 저를 사랑했는데 서운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은 서로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평생 차별받았다고 느낀 딸의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딸도 제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나니까 용서가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서운함이나 원망이 있으신가요? 한번 대화해 보세요. 진심으로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72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5년, 10년, 20년.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딸과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손주들 자라는 걸 보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면서, 그게 제 바람입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돈은 줄었지만 행복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제가 요즘 상담받고 있어요. 상담. 네, 심리 상담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힘들어했대요. 근데 이제 아빠와 화해하고 나니까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대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도 편해지셨어요. 응, 많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며칠 전에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제가 누나한테 미안했어요. 왜? 아빠가 저만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나가 그렇게 서러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너는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누나 입장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누나한테 잘할게요. 그래, 내 누나 많이 아껴 써라. 네. 우리 가족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어제는 딸과 아들이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5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꽉 차 있었어요. 음식으로도, 사람으로도, 사랑으로도. 그래, 많이 먹어라. 그래, 언제든지 와라.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손주들, 모두 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딸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빠가 너희한테 완벽한 아버지는 못 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은 것도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오늘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더군요.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애들 잘 컸죠? 이제 다 화해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안심하세요. 이제 우리 가족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한 번 더 전화하세요. 한 번 더 안아주세요.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